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교권 보호 대책을 촉구하게 된 시발점이 된 사건이죠. 서울 서초구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20대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이후에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상처를 낸 이른바 연필 사건으로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 이런 의혹이 나왔습니다. 경찰이 학교 관련 스트레스와 개인 신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돼 극단적 선택을 한 걸로 보고 내사 종결 처리를 오늘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 악성 민원에 대한 혐의점은 없다고 본 건데요. 비슷한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서도 지난 9월 정년을 앞둔 60대 체육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죠. 체육 시간에 교사가 장염으로 잠깐 화장실을 간 사이에 한 학생이 던진 공에 맞아서 다른 학생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고요. 이후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심한 피해를 입었다, 교사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교사를 고소했고 교육청에 감사 요청을 했습니다. 이 사건 역시 학부모의 갑질 행위는 없었다고 경찰이 판단하고 내사 종결 처리를 했습니다. 경찰의 판단이 유보적인 사이에 해당 학부모에 대한 신상이 무분별하게 SNS에 퍼지면서 사적 제재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사를 가도 비난과 욕설을 현수막에 매달고 있답니다. 정부 당국의 교권 보호는 요원한데 학부모들 사이에 갈등만 커지고 사태 해결은 뒷전이고 어째 일이 거꾸로 가는 것만 같아서 답답합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화요일 코너 언더독 문화산책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11월 14일 화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순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또 전해드렸습니다만 순천대학교가 교육부가 지정하는 세계적인 혁신대학 육성 프로그램이죠. 글로컬 대학 30에 선정이 됐어요. 네, 국립순천대학교가 어제 교육부가 지정하는 글로컬 대학 30에 선정되면서 지역과 산업, 학교가 상호 협력하는 거점 대학으로 도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어제 순천대학교는 교육부가 주도하는 글로컬 대학 30 사업 본 지정 평가 결과 최종 10개 대학에 순천대학이 포함되었다고 밝히고, 이제 순천대학교는 세계적인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지산학 협력 거점 대학으로 전남 지역 발전에 구심적이 될 준비를 모두 마쳤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이 글로컬 대학 30 사업은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의 전략 산업이나 지자체의 특화 연계를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혁신 대학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부 단일 공모 사업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인 약 1,000억 원의 국비를 5년 동안 지원받는 사업으로 오는 2026년까지 총 전국에서 30개 학교가 선정됩니다. 순천대학은 지난 6월 전국 108개 지원대학 중 전남에서 유일하게 15개 예비 지정대학에 선정됐고, 지난 10월 본 지정 평가를 위한 실행계획서를 제출했고 대면 심사를 거쳐 어제 글로컬 대학 10개 대학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순천대학교의 이번 글로컬 30 선정 과정에는 기본적으로 대학의 노력과 함께 지역사회의 지원 활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됐는데요. 전남도의 지역산업 전략과 또 대학이 위치한 순천시를 비롯한 인근 시군의 주요 산업 생태계의 면밀한 분석이 이 지정에 힘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순천대는 5년 동안 국비 1,000억 원을 포함해 정부의 범부처적인 지원을 받게 되는데, 전남도와 순천시도 이 글로컬 대학 30에 선정된 순천대학교에 예산 1,10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이번 글로컬 대학 30 지정은 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지자체나 기업체들이 대학 발전에 얼마큼 기여할 수 있느냐를 따져보는 것도 중요한 평가 지표 가운데 하나였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번 글로컬 대학 30 지정을 앞두고 공모에 참여한 각 대학들은 대학 자체의 발전 계획이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이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지자체나 대학 주변 기업체들과의 유대 관계, 그리고 지원 여부를 중요한 평가 지표로 판단하고 지산학 협력 활동을 교육부에 제시했습니다. 결국 진행자님 말씀대로 이 공모에 참여한 대학들이 대학 주변 지자체들이나 기업들이 얼마나 대학 발전에 관심을 갖고 있냐, 또 어느 정도 지원을 할 수 있느냐가 이번 지정 판단의 기준이 되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광주 전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전남대학교와 순천대학이 글로컬 대학 30 본 지정 최종 학교로 선정된 상황에서 이 순천시나 전남도, 전남 동부권 지자체와 산업체들이 순천대학과의 각종 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들이 이 순천대학교의 최종 선정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순천대학교는 본 지정 실행 계획서에 그린 스마트 팜이나 애니메이션, 문화 콘텐츠, 우주항공, 첨단 소재를 대학의 3대 특화 분야로 선정했고 강소지역 기업을 육성하는 지산학 협력 겁전대학 도약을 글로컬 비전으로 삼아 대학 교육 혁신 모델과 지역 발전 방향을 교과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본 지정을 앞두고 대학의 주요 보직자와 전라남도 순천시 지역 산업계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된 글로컬 대학 사업 추진단 TF를 구성해 정례적인 회의를 통해 실행 가능한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도 이번 지적에 상당히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글로컬 대학 30에 지정된 순천대학, 순천시도 입장문을 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발표했어요? 네, 글로컬 대학 30 지정과 관련해 순천대 이병훈 총장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순천대학이 글로컬 대학으로 최종 선정된 것은 대학 구성원의 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와 함께 지역민, 지역의 국회의원, 시도의회, 지자체, 산업체 등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순천대학은 글로컬 대학 30 최종 선정과 관련해 글로컬 대학 사업 운영을 위한 행정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학내외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실행 계획을 설명하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연차별 실행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순천대학은 앞으로 스마트팜이나 애니메이션, 우주항공, 첨단 소재 등 지역의 3대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이 대학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는 구상인데요. 3대 특정 이 특화 분야에 대해 대학 정원의 75%의 인력을 배정해 지역 수요에 대응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의 강소기업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순천시도 어제 입장문을 냈는데요. 이 순천대학의 글로컬 대학 30 본 지정평가 선정에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히고 이번 글로컬 대학 30 본 지정을 통해 지방대학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순천시는 순천대학교와 협력해 그린 스마트팜과 애니메이션, 문화 콘텐츠, 우주항공, 2차 전지 등 이 지역의 특화 분야 중심의 강소기업 육성 전략을 함께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수로 가죠. 순천시가 쓰레기 소각장 설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데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여수시의 자원회수시설, 쓰레기 소각시설 사업 역시 건립사업에 특히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의 진정서가 접수됐어요? 네, 여수시가 오는 2030년 생활 폐기물의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지난 2021년부터 자원회수시설, 즉 쓰레기 소각장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 과정에 민간 투자 사업 제안서가 접수되면서 이 지역 일부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위해 지난 1월에 입지 선정 계획을 공고했고 여수시 원래동과 소라면 등 2개의 입지 희망 장소를 접수받아 입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7월에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해 지난 9월 15일에 부지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부지 선정을 앞두고 지난 9월 5일 2,459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 사업 제안서가 여수시에 접수되면서 이 부지 선정 발표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일부 입지 선정 위원들은 민간 투자 사업 제안서에 이미 후보지 가운데 한 곳이 자원회수시설 부지로 제시되고 있어 이 선정 부지의 누설 등을 우려한다며 발표 중단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정리해보면은 여수시가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행정 절차를 진행해 왔는데 발표를 앞두고 민간 사업자가 사업 제안서를 접수했다. 여수시가 절차를 중단한 상황에 대해서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네, 진행자님 말씀대로 여수시는 당초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시설 촉진법에 따라 이 사업을 추진해 입지가 선정되고 나서 재정사업이나 민자사업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민간투자유치법에 따라 사업을 제안하면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민자사업 추진을 결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수시의 이 같은 갑작스러운 행보에 대해 지역 일부 이 부지 선정 위원들은 입지 선정 발표 직전에 특정 업체가 제안서를 냈고 여수시가 민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특혜 의혹이 있다며 이 검찰에 진정서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해당 진정서에는 갑작스러운 민간 투자 사업 제안과 여수시의 결정 경위, 또 아직 선정되지도 않은 입지에 대한 사업 제안서 작성 과정, 그리고 업체의 사업 제안서를 여수시가 반려하지 않은 이유 등의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검찰의 진정서가 제출되고 여수시가 갑자기 민자 사업을 결정한 데 대해 이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여수시는 언론을 통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제안이 반려 조건이 맞지 않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수시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측에서는 현행법의 민자 사업 제안서가 주무관청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이 반려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며 여수시가 군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입지 선정을 위해 여수시가 선정위원회 활동 또 타당성 조사 용역까지 마친 상태에서 여수시가 민자 사업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했다면 이 사실 다 차려진 밥상에 민간 사업자가 숟가락을 올리는 것이 아닐까, 이런 추측도 가능해 봅니다. 예, 금액대가 상당합니다. 수천억 원대의 사업인 만큼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여수시의 신중한 행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보는 것으로 하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주 화요일 그들의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탑독이 되는 그날까지 언더독 토론. 매주 화요일 전남 동부권 언더독들의 핫한 토론, 언더독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먼저 여수시의회 이상우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상우입니다. 네, 순천시의회 이봉남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순천 원도심의 큰딸이죠, 이봉남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봉남 의원님? 감기 걸리셨다고요? 예, 거의 한 달 만에 본 것 같은데요. 예. 한 달이 가까웠는데 가을에서 겨울이 돼가지고 갑자기 지금 감기 기운이 있습니다. 가을 하면 노란 은행나무가 떠오르잖아요. 제일 먼저 저희 지역구 중에 향동에 은행나무 아래로 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을이 되면 노랗게 은행나무, 이게 거리가 문화의 거리에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은행나무 아래로 축제가 있어서 한참 좀 어린 동심이 돼서 좀 돌아다녔었고요. 지금 정원박람회 끝나고 이제 조직위에 파견됐던 직원들이 다시 이제 복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사이동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연초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인사가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이게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또 저희도 이제 인사이동에 따른 또 직원들하고 또 다시 또 이렇게 소통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소통하는 지금 뭐 그런 과정에 있고 또 11월 말이면 이제 사무감사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이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도 참 쉬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연말에는 거의 한 달 정도 회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또 감기 조심하시면서 몸 관리 잘하시면서 일정 소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원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제가 야구를 무척 좋아하거든요. 어제 보니까 LG 트윈스가 29년 만에 우승을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일본 한신 타이거즈가 18년 만에 우승하고 또 미국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가 창단 62년 만에 처음으로 우승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세 팀들의 공통점이 우승 후보가 아니었습니다. 언더독에다가 끼워 맞추시는 건가요? 아니요. 신문 기사 글이 난 게 있었어요. 언더독들의 저력. 아, 그렇죠. 예. 끼워 맞추는 게 아니군요. 그래서 이제 저도 지금 언더독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네. 언젠가는 해뜰 날이 있지 않을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결국 그 말을 하고 싶으셔가지고 야구 이야기를 꺼내셨던 거였군요. 알겠습니다. 좋은 날이 오겠죠. 네. 자, 주제 또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제가 드릴 주제는 전남도 예산안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전남도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3.5% 증액된, 그러니까 금액으로 치면 3,600억 원 정도가 늘어난 내년도 예산안을 내놨습니다. 전남도 의회가 심사에 들어갔어요. 내년 예산안이 민생 투자, 민생 안정, 행복 시책, 청년 응원,
안전 재정 지원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이봉남 의원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당면한 현안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예산 배정은 뭐 방금 말씀하신 그 분야별로는 잘 잡은 것 같다라는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이 역대 최대 규모인 한 59조 원 가량 부족하다고 전망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내년도 예산안을 그래도 조금 이제 3.5% 증액된 어떤 예산안으로 지금 제출을 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세수가 부족하면 정부가 지자체에 주는 지방교부금도 감소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지자체 지방세 감소가 되고 또 지자체마다 지금 곳간에 빨간불이 지금 다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다 비상이에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순천도 마찬가지고 다 지금 비상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 지자체 가용 재원이 대폭 줄어들잖아요. 근데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공 서비스 제공에도 굉장히 차질이 좀 예상될 텐데 어쨌든 그 이번 전남도에서 5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예산안을 잡은 것은 어쨌든 간에 이제 지방 소멸 시기에 좀 대응하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예산안을 좀 작성한 거 아닌가라고 해서 좀 무난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무난하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호 의원님 말씀 듣고 또 이어가 보죠. 이상호 의원은 어떤 총평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뭐 국민의 삶이 어렵거나 이 도민들의 삶이 좀 버거울 때는 일단 국가나 관은 재정 지출을 이리 인색하면 안 됩니다. 늘려야 된다. 지출에 대해서 예. 어떻게 보면 예산 자체가 마중물이 돼가지고 경제를 돌리는 활력소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이번에 감액 편성이 아닌 3.5% 정도 인상해서 한 3,600억 정도 증액했다는 것은 민생 안정과 미래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 이런 신호인 것 같고요. 예. 증액 편성하면서 지방채 발행은 한 1,500억 정도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도민의 빚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뭐 세출 조정이나 통화 재정 안정화 기금 이게 이제 모아둔 돈이거든요. 여기서도 한 1,700억 정도를 사용해가지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증액 편성한 것은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도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모아놓은 돈을 지금 이제 풀 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정부의 기조는 조금 반대로 가고 있는 양상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봉남 의원 말씀 주신 것처럼 내년에는 유례 없는 세입 결손이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 관련 사업 예산들이 충격을 좀 덜 받고 진행이 잘 될 수 있을지 왜냐하면은 어쨌든 이게 또 그대로 증액돼서 통과가 되느냐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좀 깎이느냐 요 관림길에 서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봉남 의원님? 증액 편성은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원안 통과는 되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은 해요. 예. 어쨌든 여기에서도 또 불효불급한 사업과 뭐 몇 프로 정도는 삭감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세수가 지금 부족한 게 전남도 지방교부세 결손액이 한 2,370억 원 정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현재는 뭐 순세기 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기금에서 아까 이상호님 말씀하신 대로 세이브를 해가지고 어쨌든 내년도에는 크게 이제 무리는 좀 없어 보인다라고 합니다. 예.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자체별로 차입금 승인도 지금 고민을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세수가 부족하고 긴축 재정을 해야 되는 이 시기에 이 기회에 좀 전체 예산을 다시 좀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그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탑다운 형태로 예산들이 사실은 이제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 증액이 계속적으로 좀 증액됐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로 이렇게 복지 쪽이라든지 또 서비스라든지 이런 데서 선심성으로 좋은 게 좋다라는 식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좀 증액이 좀 됐었는데 이참에 불효불급한 사업이 아니면 좀 일모를 해야 될 사업 그리고 낭비성이나 선심성은 제외하고 이제부터는 조금 더 예산 편성부터 살펴봐야 될 때다.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살펴봐야 될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제 지방 그 세수 감소에 따른 예산이 좀 줄어들다 보면 시민들의 복지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피부로 와 닿기는 하겠지만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낭비성이나 선심성 또 그 불효불급한 사업들 먼저 이렇게 통과하고 조금 이제 정리를 하다 보면 내년도를 좀 대비를 해야 될 이런 시기가 지금이 좀 아닌가 싶고요.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부담을 거의 지방정부로 이렇게 넘기고 있잖아요. 근데 이 내년 예산 편성에도 올해처럼 이렇게 세입 감소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재원을 좀 분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훈께 요거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경험치가 좀 있으시니까 청취자분들께 국가 단위 예산안을 보는 법, 그러니까 뭘 또 보셔야 될지를 또 모르실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도 단위의 예산을 보는 법, 시 단위 예산을 보는 법에서 뭘 좀 중점적으로 청취자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국가 예산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국가는 그냥 예산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국비, 예. 도비, 시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주거든요. 예. 그래서 국비가 만약에 1,000억이 내려오고 이 사업에 도비가 1,000억이 들어가고 여수시비가 1,000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3,000억 자체가 여수시 예산이 되는 겁니다. 아. 이 국가 예산이 아니고요. 예.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면 무조건 그 사업에다 매칭을 해야 되는 거고요. 조건이.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도비에서 여수시 예산이 매칭이 안 되면은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국비, 도비가 여수시로 내려온 순간 그 예산은 자체적으로 여수시비가 된다. 그냥 지금 해저터널 같은 경우는 국가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럼 국가가 발주하기 때문에 그건 여수시 예산으로 편성이 안 됩니다. 하지만 어디 국도를 내려고 하는데 지방도를 내려고 하는데 국비가 지원되고 도비가 지원되면 이건 여수시 예산이다. 예. 그래서 하지만 또 남은 돈은 그대로 국가와 도에다 반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굵직한 사업들 보실 때 어디 예산으로 쓰이는 건지도 찬찬히 뜯어보시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제가 드린 주제는 마무리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광고 듣고 와서 두 분 언더독 패널들의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MBC 라디오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 코너 언더독 오늘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의회 이상우 전 의원, 순천시의회 이봉남 의원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어요. 자, 여수로 가죠. 이상우 의원님 어떤 주제 꺼내시겠습니까? 여수시의회 민덕희 의원의 보복성 표적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민덕희 의원은 2022년도 땡땡센터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여수시 감사실에 땡땡센터를 목적 감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여수시는 민덕희 의원 요구대로 감사를 실시했고 감사 결과가 최근에 나왔으며 현재는 땡땡센터의 이의 신청을 받는 기간이라 최종 결과가 나오면 그에 합당한 처분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하지만 민덕희 의원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를 재차 요구하면서 센터 운영 및 활동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덕희 의원은 이미 감사가 끝났고 감사위원회에서 결과까지 나온 상황에서 왜 재차 감사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일단 제 요청이 왜 있는지와는 별개로 어떤 막대한 피해가 있는지부터 이야기가 돼야 이야기가 좀 매끄럽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센터에? 예, 센터에 이 자료 요청을 하면은 결국은 이 센터 인원들이 지금 현재 그 센터가 원래 인원이 6명인데 지금 5명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시의원이 자료를 요청하면 그걸 다 복사를 해야 되거든요. 많은 자료를 복사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인력이 또 낭비가 되고 그러다면 거기 종사자들의 케어가 목적인데 그걸 또 소홀히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과도한 요구 자료를 한 게 아니고 핀셋으로 필요한 자료만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작년에도 민덕희 의원이 자료를 요구했었을 때 뭐 10개년 전체 자료를 주라 이런 식으로 그냥 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대로 갖다 주셨죠. 보시라고. 그래서 이번에 본인이 감사를 했고 그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이번 여수시 감사실에서 또 재차 감사를 했고 지금 이의 신청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의 신청하면은 이제 그 결과대로 결과가 나오면은 그 합당한 처분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재차 다시 요구를 한 거예요. 자료를. 그러면은 왜 제 요청에 따라서 표적 감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작년에 했던 그 행정사무 감사 절차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시의원이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감사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전문위원들의 조력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그 감사 결과를 전문위원한테 넘겨주면은 전문위원이 집행부와 의사소통을 하고 이게 법률적인 문제 없는 것까지 다 파악한 후에 이 사건을 의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의회 전문위원 말씀하시는 거죠? 그 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민덕희 의원은 감사를 해놓고 나서 어느 누구에도 이걸 보여주지 않은 거예요. 조력을 안 받은 거죠. 본인 혼자 했다. 예. 예. 본지 해놓고 나서 전문가면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본인이 다 할 수 있으면? 그 정도는 저는 아니다고 저도 한 4년 봤는데요. 근데 이 안건을 가지고 본인이 카메라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이제 의결을 해야지 이게 공표가 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한테 그대로 올려주시라고 했는데 이제 그 행정사무감사에 문제가 생긴 거죠. 보통 이제 제가 이 상무인데 이땡우라고 만약에 감사 결과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주의 정황을 보면 이땡우가 이상한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건으로 저희도 보도를 네. 했었죠. 예. 근데 땡땡센터가 이 비공개 시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용하신 분들도 비공개가 돼야 되는데 민덕희 의원은 두 분의 그 이용자를 공개를 해버렸네요.
이땡우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용자가 민덕기원하고 정기명 여수시장, 김영규 여수시장을 의장을 상대로 해서 각각 3천만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사건도 고소를 했는데 마지막 지금 경찰 수사 마지막 단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수시 행정사무감사 조례를 보면은 관련된 분은 재직 사유거든요. 민덕기원은 이 센터에서 감사할 이런 권한이 없는 거예요. 현재 단계에서는 예, 현재 단계에서는 수사 중이기 예, 때문에 작년 같은 게 괜찮은데 결국 작년에 행정사무감사가 잘못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아까 뭐 보복성 감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또 2006년까지 이제 거슬러 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 땡땡원이라는 아동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원장께서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을 성폭행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그 피해자가 민덕기원이 18년도에 이제 민주당 비례대표를 하려는 이런 분은 정치하면 안 되겠다 하면서 미투 운동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피해자를 민덕기원이 2차 가해했다고 이분들이 주장을 하고 계셨거든요. 이제 그게 이 센터가 좀 관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시의원 되고 나서 4년 동안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재선하고 나서 보복성으로 이걸 하지 않았나, 감사를 하지 않은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시는 것이고 네. 이봉남 의원께는 뭐 어떤 입장을 또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뭐 특정 의원에 대한 또 이야기가 그- 계속 이어진 터라서 작년에도 이 건으로 방송을 언론에 하셨죠? 나왔었던 것 같고요. 지금 여수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방식이 공개 감사는 아니죠. 이제 바뀌어가지고 공개 감사 반, 대면 감사 네, 반.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대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전부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예. 순천시 의회도 이 모니터를 통해서 시민 누구나 그 실시간으로 감사하는 어떤 내용이라든지 질의응답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어떤 그 사무감사 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감사를 했었던 내용들이 이렇게 공개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조치를 해야 되고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을 텐데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그 의원님께서 감사한 내용이 비공개로 해가지고 잘 몰랐다 이게 조치가 잘 안 됐다라고 하는 것에서 보면 행정사무감사는 어쨌든 간에 전면적으로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제 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또 해당 지자체 조례로서 이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이제 권한이고 법으로 의무로 이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한계가 좀 있어요. 감사의 한계가 뭐가 있냐면 사법권과 관련한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한계가 있습니다. 당의 지자체 그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상태를 파악하고 또 예산 심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사해서 개선하도록 하는 부분들이 좀 있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그 한계와 관련해서 지금 여수시 의회에 그 민덕기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용으로 자료 제출을 한 내용이라든지 일련의 과정들이 보면 이 감사의 한계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자료를 작년에도 그렇게 좀 이제 언론상으로 봤을 때 무리하게 요구한 것으로 언론에 이제 나왔었고 올해도 이렇게 자료를 방대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는 해당되는 기관에서 감사 업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지만 이 감사의 한계에 해당하는 어떤 그 사법권과 관련한 한계 현재 지금 보니까 뭐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 소송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소송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자료 제출에 좀 한계가 있다. 좀 알겠습니다. 무리한 자료 제출 요구가 아닌가. 무리해 이런 보인다라는 생각, 말씀이시군요. 무리해 보인 예. 것 같습니다. 이상훈님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일단 이제 민덕기 의원은 이제 이런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여수시에서 본인한테 자료를 줬을 때 이런 자료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이걸 공개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예. 예.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결국 마지막에 공개를 하신 분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송권에 좀 휘말리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이 정도 했으면은 좀 의원으로서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 윤리 문제도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다 망각하면서까지 이렇게 과도하게 계속 이 집착을 가지면서 이 한 시설을 정말로 운영을 못할 정도로 과도한 감사를 하시는가. 아마 감사 자료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도 해봤지만은 의원이 혼자서 60페이지에 넘는 감사 자료를 만든다?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자료를 만드셨더라고요. 그럼 분명히 저는 누군가의 조력이 있었다. 저는 이리 생각하는데 지금이라도 좀 반성하는 뜻에서 이 자료 요청도 취소하시고 뭐 지금 뭐 재판 중에 있으니 뭐 지금 소송 중에 있으니까 소송 잘 대응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개인정보 공개와 이제 무리한 감사는 두 가지 내용이 이제 합쳐졌던 주제 같은데 뭐 이 정도로 정리해 보는 것으로 하죠. 방금 또 주제 관련해서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인터뷰는 열어두겠습니다. 또 이상우 의원께서 의혹 제기를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민 의원에 대한 반론권 보장은 열어두겠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순천으로 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봉남 의원님 어떤 주제 꺼내시겠습니까? 네, 그 지난 10월 31일로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잖아요. 네. 박람회는 끝났지만 또 이걸 정리하고 이 개편하고 활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지금 이제 남아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죠 또. 그렇죠. 예, 잘 치른 만큼 사후 활용이나 또 이후에 재개장하기 전까지 여러 가지 지금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 이 사후 활용 방안을 이제 마련하면 산림청 승인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계획을 마련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어쨌든 정부 승인을 받아서 이 사후 활용 계획대로 이제 그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동안에 박람회를 운영하면서 조금 내년에는 좀 개편해 보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뭐 정확하게 지금 완성된 건 아닙니다만은 지난번에 이제 용역 보고를 한번 했는데 기존에 이제 현장에서 발권하던 것들을 좀 축소를 하고 요금이나 운영 시간으로 좀 이제 조금 뭐 증액한다든지 좀 바꿔보려고 하고요. 그 동안에는 뭐 동문 서문을 유료 입장을 했었는데 그 박람회 치를 때 오천 그린광장을 통해서 광장의 좀 중요성을 이렇게 느끼면서 서문 쪽을 무료로 개방해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지금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든스테이는 좀 대중화 숙박시설로 좀 컨셉을 좀 변화해보겠다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내용들을 좀 봤을 때 기존에 어떤 사람이 했었던 이런 부분들을 키오스크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사람보다는 어떤 뭐 스마트 어떤 그런 전자화를 통한 조금 더 인력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해보겠다라고 하는 방향을 잡고 있고요. 그동안에 박람회에서 굉장히 호응이 좀 많았던 오천 그린광장이라든지 그린 아일랜드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어떻게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거는 없습니다만은 사후 거의 활용에다가 남겨두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던데요. 네, 이제 그 내용들하고 공간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사후 활용 계획을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주요 시설물들에 대한 사후 활용은 아직까지 정리가 되고 있는 단계인 거죠. 아직 결정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건 어느 이제 정도 시점까지 해서 마무리가 됩니까? 이제 결정은? 11월, 12월까지 계략적으로 이제 좀 만들어가고 내년 재개장 전까지 만들어서 이제 산림청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아직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예. 근데 제일 지금 이게 큰 화두가 좀 되고 있는 것이 이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박람회에서 큰 좀 호응을 얻었던 그 공간 관련한 부분, 오천 그린광장하고 그린 아일랜드 그리고 서문 동문의 공간을 어떻게 좀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지금 가장 큰 사후 활용 방향으로 지금 태도가 좀 되고 있습니다. 오천 그린광장 그린 아일랜드는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겨둬서 쭉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이제 작년에 예산 심의를 할 때 그 도로에다가 잔디를 깔겠다라고 해서 처음에 심의할 때는 이제 원상복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이제 심의가 좀 됐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후에 어쨌든 간에 이 공간을 만들어 놓고 보니 여기를 이용하는 시민이라든지 외지에서 온 사람들도 굉장히 이제 호응이 좀 좋았잖아요. 반면에 여기를 통해서 이동하는 시민들, 특히 통로가 되는 주민들은 굉장히 많은 이제 불편을 좀 겪었고, 거기 살지 않은 시민들도 사실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소통하는데 굉장히 좀 그 시간 전략이 좀 됐었거든요. 그래서 교통 불편과 관련해서는 박람회 기간에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양해를 해주신 거고. 양해를 좀 해주신 건데요. 예. 지금 굉장히 좀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제 저희 의회에서는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당초에 예산 승인 과정에서 이 부분을 어쨌든 시가 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들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좀 하고 계시고 또 시민들은 많은 분들이 또 이 그린 아일랜드의 효과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고 해서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녹지축을 유지하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여기 그 그린 아일랜드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예산이 좀 들어갔어요. 사실 그래서 한 29억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복구를 한다라고 했을 때 15억 정도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녹지축을 유지를 하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방법에 대해서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유지하면서 같이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이 아마 좀 마련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더없이 좋겠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금 주민들 반대 대책위도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도 어쨌든 의회하고 그 반대하는 주민들 그리고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 시민들과의 소통이 먼저 이루어지면서 사후 활용에 관련 방안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이상원님의 뭐 이야기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린 아일랜드 관련해서 이제 여수시도 예가 있거든요. 그 예전에 시민들이 익숙한 거에 대해서 이걸 시가 바꾸려면 이제 많이 이제 반발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전에 여수동이 양방향 통행이 있었거든요. 근데 엑스포 때 일방 통행으로 바꿨을 때 모 아파트 주민들이 정말로 극렬 반대했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 끝나면 다시 원상 복귀해주겠다. 하지만 시민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맞네 차도 안 막히고 그래서 결국은 주민들이 동의해주고 그에 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출입구 좀 개선을 해줬거든요. 아마도 그린 아일랜드도 시민들이 원한다면 아마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언더독 여수시의회 이상훈 전 의원, 순천시의회 이봉남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 문화 산책. 네, 문화산책 시간입니다. 김지연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어떤 분 만나고 오셨습니까? 네, 달빛 갤러리에서 30번째 개인전을 열고 있는 이민하 화가를 만나고 왔습니다. 예. 12월 10일까지 전시될 작품들은 매년 여름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 그 여수 바다 풍경을 담은 풍경 스침 시리즈이고요. 작가의 마음에 남은 색채로 캔버스에 옮겨 담아서 단순한 것 같은데 또 다중적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이민하 작가와 작품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여수에서 30년 넘게 서양화 작업을 하고 있는 화가 이민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좀 주로 그 심상적인 작업을 주로 하는데 보통 이제 화가들이 뭐 형태적인 작가가 있고 색채 화가가 있다면 저는 색채 화가 쪽입니다. 그래서 사물을 그리거나 그림을 그릴 때 색채에 대한 그 민감한 것을 더 많이 좀 찾고자 하는 편입니다. 고향이 여수시라서 그 여수의 곳곳을 그림에 담아내셨잖아요. 예, 20년 전에는 여수의 그 바닷가, 항구, 또 뭐 국동 항구, 뭐 이런 어떤 특정 지역에 항구에 있는 배들이라든가 등대, 이런 쪽을 굉장히 한 10년 동안 작업을 했었죠. 그 다음에 또 여수의 골목길을 제가 돌아다니면서 여수의 골목의 풍경들을 또 한 10년 넘게 계속 천착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수의 어떤 숨겨지고 엣지 있는 어떤 풍경들을 계속 찾아다니고 있었는데 이번에 작품들의 컨셉은 제가 2020년도에 그 GS 칼텍스 에울마로 창작 스튜디오 일기 작가로 입주하면서 그때는 이제 그 장도 주변의 어떤 대기라든가 하늘, 바다 이런 쪽에 대해서 시선을 돌리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구름이라든가 바다라든가 이런 것을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4년 동안 계속 그런 유의 작품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30번째 개인전에 대한 어떤 소회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제가 그 대학 졸업하고 서울 인사동 백송화랑에서 29의 첫 개인전을 한 이후로 제가 이제 60이 돼서 30번째 개인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작가에게 있어서 개인전의 의미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매 개인전을 할 때마다 새로운 어떤 그 작품에 대한 모티브를 찾고자 노력했던 부분이 있었고 또 그렇게 작업을 했는데 항상 지나고 나면 또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 이번도 뭐 30번째지만은 어떤 숫자의 개념보다는 30번째 개인전에 나의 작업의 지금의 현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가 또 진지하게 한번 고민하고 생각하는 한번 시간이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 주제가 풍경 스침. 지금 태풍이 지난 후라는 이제 그 타이틀로 계속 연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국동항 바닷가를 저 작업실이 국동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1시간씩 20년 동안 지금 걷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오랜 시간 동안 걸으면서 항상 바라보는 국동항 앞에 있는 바다와 하늘의 느낌들에 대해서 항상 머릿속에 항상 저장되어 있죠. 이번에 저희 작품들을 보면은
내륙 지방에서 볼 수 있는 구름의 형태는 아닙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태풍이 지난 후에 8월이나 9월 되면은 여수가 그 지리적으로 태풍이 지나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지난 후에 하늘을 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변화무쌍한 형태의 구름들이 띠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순간들을 제가 카메라로 포착하고 작업실에서 몇 번의 필터링 드로잉을 통해서 제가 나름대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하늘에 구름 보면 굉장히 뭉게구름처럼 하얀색의 구름인데 그림 속에는 어떤 바람이라든가 대기, 태풍이라든가 어떤 그 흐름들을 구름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심상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그 사물이 담고 안 담고 그다음에 똑같이 그렸다 안 그렸다는 의미가 없죠. 단지 거기서 느끼는 어떤 감, 영감, 느낌 이것이 상당히 저한테는 작업에서 중요합니다. 그때 어떤 펼쳐진 풍경들은 하나의 어떤 게스트에 불과한 거고 형태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거기 전체에 담고자 하는 나의 메시지는 또 다른 나의 감성에서 나오는 어떤 감성이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몇 점 정도 만날 수 있어요? 이번에 총 여기가 지금 16작품이 전시되어 있는데 좀 와이드 형태, 앞으로 길게 그린 그림들이기 때문에 많은 그림을 그는 것보다는 적게 걸면서 좀 더 관객들로 하여금 집중해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게끔 그렇게 DP를 했습니다. 그러면 갤러리 좀 걸어 다니면서 선생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세요. 자, 이 작품도 와이드 형태로 옆으로 길게 그린 그림이죠. 그래서 이거는 좀 그 태풍이 지난 후에 석양, 해 넘어갈 때 느낌들을 좀 포착해서 담았던 그림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굉장히 복잡하죠. 복잡하고 굉장히 이야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바다는 단순화시켰죠. 좀 따뜻하게 느껴져요. 근데 색감을 제가 쓰는 자체를 저는 굉장히 원색보다는 중색 톤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러내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릴 때 계속 색을 올려서 그걸 우러내는 스타일로 그리기 때문에 저 그림 보면 아크릴이라고 보는 사람이 별로 없죠. 유화라든가 이런 느낌을 보는데 계속 색을 중첩시켜서 우러내기 때문에 그 원색의 날카로움이 많이 사라지죠. 그 다음에 이 하늘이 보여지는 이 구름들이 그림 속에는 정지되어 있지만은 제가 바라보는 그때 그 순간의 하늘들은 계속 1분 단위로 변하고 있어요. 구름이 흘러가고 사라지고 생겨내고. 너무 색다른 게 선생님은 과연 자연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걸까? 그것은 저희 이제 화가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보여지는 지금 밖에 이 자연보다는 내가 이 자연을 내가 그림으로 표현할 때 어떤 포인트를 갖고 와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적인 형태를 가져올 수도 있고 내가 이걸 보면서 그래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상을 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그것이 이제 화가들의 어찌 보면 직업이죠.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때 제7대 그 박정희 대통령 취임식 하면서 전국적으로 학생들 그림기 대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이강산이라고 저 진성여고 있는 그 산 그쪽으로 이제 올라가서 교육청이나 이런 데 다 이제 그림 그려서 제출을 하니까 그냥 그림을 전혀 몰랐는데 그때 그렸던 그림이 특선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나는 소질이 있는가 보다 해서 그때부터 그림을 한 거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잘못 생각했는데 그림 안 그리고 다른 삶도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때부터 그래서 평생을 그림을 그리고 살았죠. 전업작가로 사는 삶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아요. 동료들도 그림들을 어릴 때 많이 했는데 거의 다 그만뒀어요. 저 혼자만 지금 작가의 길을 가고 있고 제가 그림 그릴 수 있게 저희 집사람이 내줘있지 않냐. 그냥 묵묵히 봐줬던 거. 전혀 그림 글자를 몰랐기 때문에 저하고 결혼했지. 그림을 알았다면 저하고 결혼 안 했을 겁니다. 이번 개인전 이렇게 전시 끝나고 나면 또 계획들 계속 갖고 계시잖아요. 네, 내년 7월 초에 그 열마루 장도 전시관에서 한 분은 음악가, 한 분은 사진가, 세 사람이 콜라보 작품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는 제가 지금 생각해서 태풍이라는 주제로 한번 가려고. 그 대작도 여러 개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또 기대해 주시면 열심히 또 하겠습니다. 네, 화요일 라디오 전망대에 마치겠습니다. 이용선이었습니다.